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가 코피나게 열심히 한번 글로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피파로 맞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PB분들 중에서도 미장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네. 우리 김호균 팀장님은 미장을 꽤 오랫동안 보시면서 네. 고객분들에게도 이제 미국 관련한 주식을 좀 운용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요새는 제 코피 때문에 당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미장 투자는 PB가 좀 인기가 좀 없어진 상황이어가지고. 왜? 최근에 1년 그쵸. 동안 네. 그 전까지는 안 그랬죠. 그렇죠. 23년, 24년 동안 미장이 랠리를 하고 네. 사실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뭐 국장 탈출은 진흥순 뭐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미장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 작년 한 5월부터 이따 차트도 보여드릴 텐데 국장이 이제 미장보다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좀 미장을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도 조금 최근에는 좀 불만이나 의아함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귀한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PB분들 중에서 미장을 같이 커버해 주시는 네. 분이 없어서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귀한데 또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미장 최근에 변동성이 뭐 우리나라 국장은 그 폭이 되게 크지만 미장은 뭔가 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네. 펼쳐지고 있어요. 최근의 변동성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극시간 변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롤러코스터도 이렇게 운행하면은 손님들이 욕먹을 정도로 너무 좀 등락이 심한 것 같아요. 네. 뭐 방향성이 딱히 보이진 않지만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작용하는데 미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쎄함과 불만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불만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라고 하는데 나스닥 지수는 이제 고점 부근이지만 사실 좀 차트 보시면 네. 차트 보시면 네. 한 3, 4개월 정도 박스권을 진행했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는 요새 횡보디아라고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어서 예. 한 7개월간 사실 이제 연말 고점을 조금 제외하고는 거의 7개월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그러네요. 거의 200일선에 달랑말랑 할 정도로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면서 좀 불만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 국장 랠리가 1월에만 23%가 갔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이제 네.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은 뭐 하나 생각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고 뭐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부근이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종목인데 그쵸. 내 종목의 상태는 좋지 않고 지난주 조정에 거의 테크주들은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빠졌다 보니 불만이 있는 거고요. 작년에 굉장히 강했던 모멘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충격이 크고 또 작년에 이제 서학개미 수매 상위를 보면 해당되는 종목이나 레버리지 ETF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종목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디아를 펼쳐가고 있는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과거에서도 저러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급락하고 나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기대한다면 지금이 어떻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일단 횡보를 모멘텀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수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렴. 수렴은 즉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에너지를 모아간다. 그쵸.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급등을 한 뒤에는 수렴이라는 에너지를 모아가는 구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분출하든 아래로 분출하든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위로 분출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 기간 동안 고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다시 테크주들의 강세, 특히 빅테크가 중심되는 정말 나스닥의 강세가 다시 돌아올 거냐 이거를 관점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횡보디아 그리고 반면 지수 자체는 고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진짜 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얘기로 네. 들리네요. 뭐 비단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마켓맵이 되게 혼조스러워요. 그러니까 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네, 네. 마켓맵이 뭐 아까 뭐 실적 발표 나온 기업들도 뭐 아래로 20% 위로 20%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장이 어떤 주목을 받고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빠지는 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예전에 미장이 좋았던 이유는 그냥 M7만 투자하면 됐거든요.
그것만 해도 뭐 수익률이 뭐 100% 이상 나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하나 잘못 들어가면 물려버리는 물려요. 현상이 나오고 그게 25년도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바뀐 미 증시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지금 미증시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뭘 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일단은 업종으로 따지자면? 네, 그러니까 국내도 사실 작년에 그 반도체 종목만 좀 올라가다가 네. 올해 초에 CS 이후에 섹터 로테이션이 돌았잖아요. 네. 대형주주의 섹터 로테이션이 도는 거고 미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작년 연말에 테크주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고평가된 테크주보다는 좀 저렴한 경기 회복주들로 수급이 몰렸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계속 진행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테크주가 싸 보이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구간이 현재 오고 있다. 아직은 싸지 않지만 조금 더 저는 싸 보여요. 쉬어가면. 지금 싸 싸요? 보이는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갑자기 야 이거 진짜 너무 싸. 어. 담아. 일부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누군가가 담다 보면 그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근데 지금부터 그런 판단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가. 그러면 테크주의 다시 섹터 로테이션이 올 수 있다. 근데 그런 판단을 일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저렴해져 보이는 그 매력도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모아갈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구간이다. 근데 문제는 용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네. 이 종목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뭐 예를 들어 팔란티어라고 봅시다. 이 종목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못 샀어요. 그럼 마음 생각하겠죠. 이 종목 이 가격 먹으면 산다. 근데 마음을 또 먹으셨죠? 그 가격이 내려왔는데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오히려 그 가격보다 더 내려왔는데 소프트웨어 네. 막 지금 뭐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무서워서 못 사겠죠. 그렇죠. 내려온 이유가 있으니까 네. 심리적으로는 못 사는 상황이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그때 못 샀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시장이 앞으로 어떨지 모르죠. 근데 지금 시점에 내 심리를 판단할 거냐 네. 아니면 과거에 이 차트가 오기 전에 나의 판단을 더 신뢰할 거냐 이런 고민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될 만한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팀장님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건 되게 보세요? 간단합니다. 실적입니다. 실적 향후 네. 가이던스? 가이던스 이번 8년째도 가이던스는 좋았잖아요. 가이던스는 예측이니까 네. 네,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거고 네. 중요한 건 현재 실적이 그리고 과거 실적이 추이 자체가 네.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느냐 이 기업이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변에 재반 환경 혹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면 이건 할인받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네.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는데 성장하면 좋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 횡보를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는 지금 매출 증가율 그래 뭐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뭐 마진 네. 뭐 영업이익 증가 약간 꺾이는 것들이 숫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절대적인 그 숫자가 크다라고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그 성장률 자체는 지금 굉장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투자하기 좀 어려워지나요? 그러니까 성장이 절대값이 있고 성장의 가속도가 있을 거예요. 이거 많이 가속도가 네, 그렇죠. 줄었잖아요. 가속도 줄는 건 맞죠. 네. 그럼 가속도 언제부터 줄었냐? 지금 줄기 시작한 건 아니죠. 네. 워낙 공격적으로 강하게 성장을 했고 그것이 주가 반영이 됐다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제 이익률이 약간 감소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블랙의 교체 상황에서 그쵸. 기술적으로 발생되는 거지 뭐 매출이 줄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이 주저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총 1위까지 올라가니 여기서 올라가야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 하는 생각이 있으니 횡보라는 어떤 수령 기간을 거쳐가는 거죠. 이건 뭐 비단 엔비디아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성장의 모멘텀이 있어서 네. 좀 너무 기대감만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 구간에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소프트웨어주 급락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뭐 이걸 두고서 과거 딥시크 쇼크 얘기하고 최근에 이제 클로드 쇼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쇼크가 단기적으로 딥시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나서 또 다 회복했거든요. 이번 클로드 바이오 쇼크도 어떻게 좀 회복을 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될까요? 이건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우리가 네. 속단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가 저는 시장이 좀 약간 변곡점이라고 보는데 네. 세 차례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월요일 날 빠졌던 건 네. 주말 사이에 케빈 러시 지명이 되고 나서 이 연준 회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시장이 밀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빠졌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클로드 쇼크, 제2의 딥시크 쇼크라고 명명받으면서 빠졌던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빠졌던 거는 비트코인 급락에 의한 유동성 리스크, 요 세 가지가 한 전에 다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해봐야 이 클로드 쇼크는 봤을 때 제2의 딥시크 쇼크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시장이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라는 뜻일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전이요. 딱 정확하게 교묘하게 1년 맞아요. 전에 맞아요. 생각했던 게 딥시크 쇼크였는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이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하면서 빅테크들이 야 이거 투자하면 AI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AI 하드웨어 주가들이 막 날아갔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뜬금없이 딥시크를 내놨는데 얘는 컴퓨팅을 다 이제 미국에 수출 제한을 했는데 만들어 낸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힘으로 컴퓨팅이 부족한데 알고리즘으로 극복을 한 건데 그러니 야 저렇게 인프라 없이도 칩 없이도 저렇게 생산하는데 네. 그럼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한 건 말 그대로 정말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주가들이 한 번에 밀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오히려 알고리즘으로 저렇게 뽑아내면 컴퓨팅이 붙었을 때는 더 좋은 AI가 나온다라는 것이 그런 개발자들이나 회사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투자가 진행이 된 거죠. 이후에 하드웨어가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의 클로드 쇼크 자체가 클로드의 등장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공포감으로 해서 빠지는 상황인데 근데 또 공교로운 거는 하드웨어까지 같이 빠졌어요 그날. 그러니까 테크는 다 싫어. 뭐 이렇게 분위기가 나온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전기 이렇게 많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AI로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게 되면 칩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럼 하드웨어는 더 올라야 돼요. 그럼 다 같이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더 늘어야 한다. 인프라 투자는 더 확충돼야 된다는 게 논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춤주춤 계속 할 때 이제 하드웨어들은 정신 차리고 아니야 우리는 계속 더 많이 수요가 늘 거야 하면서 좀 드라이브를 건 거군요. 그렇죠. 하루 정도는 네. 같이 빠졌지만 그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생각보니까 이게 아닌데 어. 그러니까 그 생각보니까 이게 아닌다는 시차 네. 그것에 우리는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되게 짧았군요. 아니 계속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또 지속적으로 나옵니까? 네, 시장은 갈 때와 같기 때문에. 네, 갈 때와 같을 때 한번 이게 갈 때가 다 같이 누울 때가 기회였는데 우리가 또 이전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기술주를 물론 이제 그 전에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마는 거대하게 AI 관련해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퍼포먼스 좋았던 거는 그 외의 쪽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회귀해서 기술주를 더 저가에 속칭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여기면 될까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네, 맞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엔비디아는 지금 약간 잘 모르겠고 대체적으로 뭐 대안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더 보시나요? 진짜 기술주들의 집중기를 일단은 봐요. 근데 네. 지난주 2주 동안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정리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플러스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리겠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저도 예상이 틀렸던 게 뭐냐면 이 정도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됐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시장을 이제 좀 뒷받침하고 빅테크가 끌고 갈 것이다 했는데 네.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의 포인트를 안 맞추고 시장이 주목한 건 투자를 많이 늘린다는 거에 부담을 느낀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이 테크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어닝 서프에도 반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뭐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요게 이제 왼쪽에 이제 나스닥 차트 5년 차트고 오른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 비교입니다. 위에 잘못 썼는데 길게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요때가 언제냐? 22년도 스태그플레이션 때 엔비디아가 60% 빠지고 메타가 70% 빠졌던 그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네. AI 랠리가 시작이 됐죠. 첫 번째 2년간의 랠리가 끌고 갔고 네. 그럼 2년간 랠리를 누가 끌었냐? 아까 말씀드린 M7이 끌고 갔죠.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 앞에 구간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앞에 구간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현금이 많은 빅테크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빅테크들이 수혜를 받아가면서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아가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관세 충격에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간 건데 그렇게 보면 이 투자를 잘해야
돈을 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온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예전에는 그 투자를 긍정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좀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니까 최근에 진짜 코스피가 정말 짧게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많이 오르긴 했네요.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오른쪽에 있는 코스피트는 이제 일부러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벤트라 하면은 이제 어제 발표됐었던 고용 데이터 있고 이번 주 발표되는 CPI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됐었던 고용 데이터 보더니 시장은 금리 인하 이거 못하겠네 상반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또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많아지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금리 부담이 있는데 이게 또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빅테크에 대한 또 그 부담감이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제 매크로 지표, 고용 지표 나왔죠. 근데 고용 지표 나오기 전에 굉장히 이제 군부를 많이 떼면서 되게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분명히. 의외로 잘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시장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뚝 떨어지더니 네. 다시 또 말아 올리더라고요. 네, 시장은 고용 지표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뭐냐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그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에 한번 워시발 충격으로 네. 이 사람 옛날에 보니까 매파였네 하면서 다 반영이 된 걸까요? 고용 지표가 사실 이제 너무 안 좋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좋지도 그렇다고 너무 안 좋지도 네. 않은 약간 미지근한 상태? 네. 고용은 시장에 크게 기대하진 않아요. 좋아질 거라고. 어차피 구조적으로 고용은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 속도를 얼마나 완만하게 가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 인사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민 고용자들이 줄어드니까 균형이 좀 맞춰져 간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AI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력을 감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고, 화이트 칼라는 AI로 대체되고 조만간에 블루 칼라들은 로봇에 대체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거는 정부에서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오히려 생산성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은 좀 계속 악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살아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CPI 발표가 곧 남아있는데, 자, 물가랑 고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용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가가 만약에 예상보다 다르게 움직이면 시장이 요동칠 것 같은데,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일관적인 데이터가. 그러면 그건 뭐냐?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거고,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주장이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절대값이. 그래서 허용 가능한 물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걸 잡기 위해서 트럼프가 물가 못 잡으면 선거 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 누르고, 중동의 평화 그보다는 유가를 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약값도 누르고 헬스케어 잡고 있고, 그리고 저가 자동차 관련해서 행정명령하고, 그리고 생필품 관련해서 관세 낮추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물가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갑작스레 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유가가 튀지 않는 한. 네. 그러면은 물가 데이터가 이번 주에는 무난하게 나오게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무난하게 나올 예정인데, 만약에 튀게 나오면 네. 향후 차기 연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 그렇죠. 생기니까, 고용은 괜찮다 하더라도 물가가 튀면, 근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다.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 CPI 데이터가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증가율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우리 시장 꽤 힘들겠네요. 미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두려움은 있는데, 두려움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물가가 튈 만한 근거는 딱히 지금 포착되지는 않고 있어서. 그렇죠. 집값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의 가격은 관세에 계속 대한 충격도 사실 이게 한번 오르고 나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물가가 튄다 그러면 우리 예상치 못한 거에 반응을 하겠지만, 지금은 뭐 고용이 이 정도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크게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왜 그 워시의 임명에 시장이 출렁거렸냐? 불확실성인 거죠. 그러니까 워시는 매파다라는 생각을 과거의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워시의 과거 발언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저는 워시의 최근 동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최근에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워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겠죠. 네.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트럼프가 왜 뽑았겠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드러큰밀러를 주목하거든요. 드러큰밀러의 같이 일을 이제 파트너잖아요. 예, 네. 일을 그러니까 했었죠. 사실 뭐 투자자로서는 이제 버핏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버핏이 이제 가지고 은퇴하셨죠? 드러큰밀러의 시대가 어디 될 것 같은데. 가시다니요. 예, 은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어떤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 네, 의지할 네. 현자가 그쵸. 네, 필요한데 드러큰밀러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베센트도 그렇고 드러큰밀러 투자자잖아요. 네. 네, 월가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술 흔히 말하는 테크가 만들어낸 생산성 향상 이거는 사실 기업 투자하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센트도 동의하는 부분인 거고 이것들이 작용할 때 오히려 테크주에 대한 부분은 이 새로운 차기 연준량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 생산성 증대를 믿고 어떤 연준의 정책을 필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이제 우리가 아직 봄이 지나고 이제 5월이 지나고 나서 사실 연준 의장이 바뀌는 건데 우리는 미리 약간 겁을 먹거나 어떻게 될까 하는 시나리오를 짬으로써 인해서 지금 겁을 주가가 먹거나 흥분을 하죠. 예, 변동성이 있고 이거 좀 미리 팔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그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빨리 거둘 만한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제 옥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요새 뭐 구글도 얘기 나오고 있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세 기업이 지금 돈 써서 주가 하락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 세 기업에 대한 주가 하락을 우리 팀장님은 기회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기업별로 다른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알파벳은 현재 M7 중에 네. AI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풀스택 AI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게 AI 에이전트 AI 쪽에 있어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마소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일종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위기는 맞아요. 네. 그러면 위기면 다 망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알파벳은 지금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하락의 이전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등장하기 전에 알파벳이 다 해버리니까 해당 서비스들을 다른 기업들이 성장할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무섭고 AI 에이전트의 강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알파벳, 구글의 어떤 상승세는 굉장히 견조하게 갈 거다. 물론 엔비디아를 시총을 꺾을 정도까지는 뭐 고민이 되지만 뭐 2위는 충분히 수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존도 저는 기대를 해요. 물론 최근에 과도한 투자라는 부분을 시장이 보면서 주가 하락은 했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아마존에 주목할 부분은 피지컬 AI거든요. 피지컬 AI를 테슬라만 주목하지만 사실 아마존도 이 물류센터 관련해 가지고 뭐 드론이라든가 배송 관련해서 드론 로봇 이런 기술력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클로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엔트로픽에. 그 엔트로픽의 핵심 파트너가 또 아마존이고 투자를 했고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아마존도 기대할 만하다.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퀘스천 마크. 네. 오픈 AI라는 파트너로 인해서 초기에는 가장 이제 AI를 잘하는 기업, 모범생 마소로 불렸지만 지금 오히려 오픈 AI의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메타와 마소의 급격한 차이를 보였잖아요. 메타는 돈을 써서 광고 수익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마소 너는 돈을 썼는데 어떻게 썼어? 비효율적으로 썼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의 분위기는 물론 마소 대단한 기업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 보기에는 시장이 평가가 좀 박해졌다. 예,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됐든 수혜를 보는 기업은 최근에 실적 발표한 TSMC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주가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네. 다른 기업들 돈 쓰는 기업도 주가 하락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도 흔들리고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함께 흔들릴 때 TSMC는 안 흔들려요. 네, TSMC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네. 예, 뭐 과거의 애플처럼 굉장히 보유하고 있으면 든든하고 계속 네. 상승하라고 보는데 사실 전 TSMC를 오늘 좀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 네. 게 이게 투자와 주가의 반응의 어떤 갭, 시차 이런 것들을 보기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TSM 주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거에 이제 챗GPT 등장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등장하고 나서 시장의 주인공은 챗GPT와 관련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시장의 주도주로 막 날아가는데 너무 많이 날아가니까
이거를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쵸. 그럼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수혜주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본 거죠. 근데 너무나 가장 논리적으로 쉽게 접근되는 건 TSMC죠.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게 네. 당시 TSMC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근데 TSMC 주가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횡보하고 약간 약세 흐름이 있었는데 자료 보시면 당시 기사는 이제 TSMC가 수요 부진으로 공급사에 납품 연기 요청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미래적으로는 AI 반도체 이게 엔비디아 칩이죠. 수요가 증가할 걸 예상한다. 하지만 해당 시점에는 주가는 횡보하는 구간이었어요. 이때 왜냐? 캐펙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회사지만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거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전망이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후에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내에 어떤 이제 시차를 두고 랠리가 시작돼서 뭐 지금까지도 꾸준히 올라간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투자가 그냥 말하는 과도하다라는 판단은 좀 상대적 개념인 것 같고 좀 막대한 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투자가 틀리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호균 팀장님한테 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보니까 최근에 마음부터는 연금 공부라는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네. 요새 퇴직연금 계좌에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국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미장 대비해서 미장 관련해서는 ETF 투자를 연금 계좌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나오신 김에 ETF 중에서 연금 계좌에 담을 만한 ETF 하나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한 3개 정도 준비를 세 했는데 개나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절세계 연금 계좌에서 이 액티브 ETF를 활용해 가지고 글로벌 네. 자산 배분을 하는 부분에 대한 책을 썼고요. 네. 저도 이제 랩을 운영하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리고 액티브 ETF를 활용하면 절세 계좌, 뭐 ISA, IRP,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연에 15% 정도 내는 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게 10년 정도 복리로 쌓인다면 네. 노후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액티브 ETF가 단점이 뭐냐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계속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군요. 체크를 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인덱스 투자만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액티브 ETF 활용해서 관리를 하면서 연금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ETF는 네. 그러니까 국내 상장이죠. 네. 예, 연금 계좌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메모리 다음에는 저는 뭐냐 봤을 때 전력인 것 같아요. 전력 네, 관련한 그래서 ETF. 글로벌 그러니까 AI 전력, 그러니까 국내 전력보다 지금 글로벌 전력 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좀 집중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논리적으로 전기 부족한 게 확실한 상황이니까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도. 운용사는 탁 집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뒤에 그럼 검색하면 나옵니다. 코덱스가 나오긴 아, 하는데. 네네. 예, 검색. 타이거도 있고 많이 예,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피지컬 AI에 대한 주목도가 이제 더 높아질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요 최근에는 아틀라스 얘기 나오고 엔비디아 얘기 나오지만 네. 사실 근본은 테슬라거든요. 그럼 테슬라를 옵티머스.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ETF 네. 예, 이런 것도 괜찮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산업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산업. 예, 예. 근데 이제 네. 산업을 보는 것보다 테슬라에 집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네. 테슬라가 많이 들어간 ETF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왜냐하면 테슬라 밸류체인 ETF 뭐 이런 거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제 피지컬 AI 관련 ETF라고 하면 분산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오히려 그 부분들은 실제 테슬라의 밸류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강자로 봤을 때 예, 저는 이제 테슬라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그러니까 한투신탁운용에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 네, 그것도 많이 굉장히 그거는 메가 규모의 AUM을 갖고 있는 ETF죠. 맞아요. 예.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상승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 예, 그래서 저는 원자재 중에는 히토류, 그러니까 미중의 어떤 헤게모니 전쟁에서 연관이 있는데 글로벌 히토류 관련 ETF도 있어요. 글로벌 히토류요? 네, 플러스에서 나온 거. 한화에서.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주가는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ETF로 원자재 관련 기업 투자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금은 때문에 좋긴 하지만 히토류가 또 네. 계속해서 해당된 수요가 ETF는 늘어나기 이제 미국의 때문에. REMX라고 이제 그 ETF와 좀 비슷한 그림을 가요. 근데 안에 있는 종목은 미국에는 MP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히토류 관련 기업도 들어가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원자재 관련돼 있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테크 기업에도 관심이 있지만 예, 이런
제 섹터 분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참 귀한 분 함께 했습니다. PB분들 중에서 저는 미국 커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고마워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마흔부터는 연금 공부 여러분들 요거 책도 우리 김호균 팀장님께서 직접 또 저술하셨다고 하니까 연금 관련해서 운용에 좀 약간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팀장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의 김호균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피 투혼 했으니까 오늘 국장은 어떻게 돼야 되죠? 장대 양보. 예, 지금 흐르는 거를 막고 있는데 요거 분출하는 그 에너지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장대 양보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한 번쯤 여러분들 뭐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 저는 뭐 이미 여러 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모두들 이런 꿈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나만의 사업에서 모두가 아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창업가 분들을 위한 앙트러프러너십 컬리지 두 번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두나무 리디, 패스트트랙, 에이블리 등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창업가 분들과 함께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거든요. 지금 얼리버드 최저가로 대한민국 최강의 창업가 네트워크를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